이 과목은 자바 언어를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교과목입니다. 예전에는 자바가 필수 교과였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좀 오래전에 입학하셔서 아직도 자바가 필수인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수에서 빠진 과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그 언어의 인기가 떨어졌지만 제가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언어가 자바입니다. 저는 다른 수업에서는 C++, 자바, 파이썬 이 세 가지 언어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과제나 실습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렇게 할 때에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언어는 자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2학년이겠죠. 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다수는 2학년일 테고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제 프로그램 교과가 아닌데 일반적인 전공 심화 교과인데 이제 프로그래밍 과제들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수업에 따라서 언어를 제한하는 교과도 있겠지만 언어를 제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과제를 할 수 있는 교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 가지고 과제를 하실 겁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나는 그래도 이 언어는 다른 언어보다 좋아해. 아니면 다른 언어보다 잘할 수 있어. 이런 언어가 하나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나에게 만약 내 언어다. 이런 언어가 없으면 또 다른 언어들을 어렵게 느꼈다 그러면 자바를 여러분들의 메인 언어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도 가장 이해하기가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파이썬이 더 쉽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파이썬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C++, C# 이런 거하고는 조금 파이썬이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램 할 때는 저는 파이썬보다는 뭐 제가 구시대라 그런지 몰라도 자바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메인 언어가 없다. 좋아하는 언어가 아직은 없다. 잘하는 언어가 아직은 없다. 그러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자바를 자기의 메인 언어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를 강의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자바 언어를 첫 프로그램 언어로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수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은 할 줄 안다 라는 전제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커리큘럼에 따라서는 1학년 때 파이썬을 배우고 이제 1학년 2학기 때 C를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C++를 배우는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좀 더 전에 입학하신 분들은 파이썬을 수업 시간에 안 배우고 이제 C++ 배우고 이제 자바를 배우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할 줄 안다는 전자에 이제 그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특히 강의를 하면서 C++하고 비교해 드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C++를 잘 모르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C++를 직전 학기에 배운 분들이 다수일 테니까 그거랑 자바랑 비교해 가면 이제 언어들의 차이점과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자바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하고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자바를 많이 비교해 드리고요. C++를 배우신 분들은 이제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을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자바는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순수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객체 제한적으로 구현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하기가 더 어색한 그런 언어가 되는 거죠. 뭐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함수만 가지고도 프로그래밍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자바 갖고 한다 그러는 거는. 그래서 C++는 C 언어를 확장해서 객체 지향을 지원하도록 만든 언어이지만 자바는 그런 뭔가 어떤 기존 언어를 확장해서 만든 언어가 아니라 새롭게 만든 언어예요. 새롭게 만든 언어이지만 그냥 새롭게 문법을 만들어서 자바를 만든 건 아니고 자바에 있는 모든 문법은 대부분 C++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C++ 문법을 잘 알고 있는 분들, 기본적인 뭐 폼은 뭐 이런 것들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똑같아요. 자바에서도 똑같으니까 보통 이제 C++ 알고 자바를 학습하면 학습하기가 더 수월할 거고 이해하기도 편할 거예요. 그리고 자바의 장점을 비교해 가면서 보면 또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원래 C++는 제가 강의를 할 때에도 전반번부터 객체지향 얘기를 하지 않아요. 중간고사까지는 C++가 어떤 언어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드리고 객체지향 관련된 얘기는 중간고사 이후에 미루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바는 여러분들이 다수가 아마 C++를 이수했을 테니까 처음부터 객체지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부터 그러니까 객체지향을 미루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객체지향을 중심으로 자바를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C++에서 배우지 못했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도 좀 더 많이 설명해 드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자바에서는. 그래서 객체지향을 중점에 두고 언어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자바 언어를 익히는 게 첫 번째이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 능력도 향상시키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하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언어를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자바를 한번 정해보시면 별로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하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한 가지 언어라도 잘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그 다음에 다른 언어로 넘어갈 때 편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어떤 언어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롭게 익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바가 지금은 이제 순위가 4위로 떨어져 있는데 한 2년 전까지 한 몇십 년 동안은 계속 1위를 해왔던 언어입니다. 지금은 이제 AI 뭐 이러면서 파이썬이 좀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자바가 좀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실제 자바 가지고 현장에서는 뭐 웹 백엔드 쪽에 활용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앱을 개발하려 그러면 안드로이드 SDK가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을 모바일 프로그램 할 때는 또 자바가 거의 필수입니다. iOS는 아니지만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안드로이드 SDK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려면 이제 자바를 해야 될 거고 자바는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를 뭔가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만 해야 이제 컴퓨터 공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건데 어떤 뭔가 프로그래밍 해보는 연습해보는 언어로는 자바가 상당히 저는 매력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바가 현재는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상위에 있는 언어가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취업 시장에서는 자바 개발자를 두 번째로 많이 찾고 있다, 여전히. 작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객체 지향하고 구조화 프로그래밍을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C 언어가 대표적인 구조화 프로그래밍 언어이죠. 함수 위주로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진짜 옛날에 응용들이 다양하지 않았을 때는 C 언어를 이용해서 구조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응용들을 많이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다 GUI 형태로 응용들을 만들어야 되겠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C를 이용해서 함수 위주로 프로그램하는 건 어렵습니다. 물론 인베이드나 이렇게 하드웨어하고 밀접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면은 성능 때문에 C나 C++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성능이 중요한 곳에서는 자바를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자바를 쓰지 않더라도 그렇게 성능이 중요한 데서는 C++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웹 프로그램 하든 모바일 하든 뭘 하든 간에 대부분은 객체지향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 위주로 이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해야 되는 기능이 뭔지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소프트웨어에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뭔지 거기에 중점을 둬서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게 되겠고 이 처리하는 데이터들이 객체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객체들을 모델링 해가지고 객체들을 클래스로 정의를 하게 되겠고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생성해가지고 그 객체들을 동작시켜서 상호작용하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만든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모든 요소를 객체지향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수학에 우리가 C나 C++ 매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사인 함수 이런 거는 객체지향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고 만들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래밍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만들어야 되는 모든 기능이나 데이터를 객체지향으로 모델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객체지향을 모델링하게 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요소들은 객체지향을 프로그래밍하면 훨씬 효과적인 거고요. 나중에 유지 보수하기도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렸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에서는 이제 객체지향을 나중에 미뤄서 설명드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객체지향을 설명드리면서 자바를 함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Early Object 방식이라고 강의를 하는 건데 제가 C++는 Late Object 방식으로 강의를 한 거고 이제 자바는 Early Object 방식으로 첫 1장은 자바 소개이지만 객체지향 내용이 들어있고 4장, 5장까지가 주로 객체지향 관련된 얘기이고 그 다음에 한 8장, 9장까지가 이제 객체지향이 아닌 일반적인 자바 내용을 다루고요. 다시 조금 더 고급적인 자바 내용들 그쪽에 가면 또 객체지향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예,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것들은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유튜브에 공개를 하는데 제 말하고 화면 자료만 들어가니까 판서한 내용은 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감안해서 강의 자료를 그 영상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제가 많은 과제나 아니면 사용하는 연습 문제나 이런 것들을 리트코드나 이런 프로그램 경실의 사이트에서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리트코드도 좀 활용할 거고 과제들 중에는 저지 사이트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9월 23일 날 교내 프로그램 경시대가 있는데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있으면 신청해서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쓰는 사이트가 저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도 나중에 13주에 실습 시험 볼 건데 실습 시험은 저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실습을 보게 됩니다. 저지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건 뭐 객체 지향을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자바로 기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실습 시험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 정보는 이렇게 되고요. 이미 ES 사이트에 와서 보신 분도 있고, 뭐, 저의 다른 수업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그 EL에 가보시면은 2000년도, 2001년도 학생들과 나눴던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의무적으로 질의를 하게끔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학생들하고 질의를 받았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이고요. 지금은 그렇게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질의를 올리라고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도 강의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 EL에다가 질의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제가 거기다 답변을 드리면 다른 친구들의 질문 내용을 보고 또 모르던 거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질의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개인적으로 또 질문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학습할 때 질문하고 싶으시면은 지금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놨는데 저 번호로 카톡으로 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일로 주실 경우도 있는데 메일 주면 제가 메일을 자주 확인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하고 습관이 달라져 가지고 자주 확인 안 하니까 카톡은 뭐 수시로 핸드폰 들고 다니니까 질의는 그냥 카톡으로 질의해 주시면 좀 더 빠르게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학습하다가 프로그램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부담 가지 마시고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간했으니까 구입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제 GUI 프로그래밍 학기 과제로 조금 뒤에 가서 설명드리는데 GUI 프로그래밍을 할 겁니다. 근데 GUI 프로그래밍은 자바에 있는 자바FX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게 됩니다. 그 자바FX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교재는 출간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 EL에다가 조만간에 올려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이나 별도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고 유튜브에 오시면 옛날에 강의한 내용은 있으니까 그걸 또 참고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FX 하는데 우리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자바FX로 학기 과제를 해도 GUI 부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함수들을 만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GUI를 몰라도 되는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방학 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공학도니까 프로그래밍 연습들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럼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소개한 리트코드나 뭐 코드 아카데미나 백준이나 뭐 이런 사이트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알고리즘 설계 능력이라든지 자료 구조 활용 능력이라든지 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요령이라든지 뭐 생각해내는 요령이라든지 뭐 좋은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려 그러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설계를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심해서 소프트웨어 하나 설계해 보려고 그래도 GUI로 만들지 않으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이렇게 간단하게 이 수업 시간에 하는 학기 과제처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임 같은 거를 내가 좋아하는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에서 제공하는 GUI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만들어 봄으로써 소프트웨어를 작은 거라도 한번 설계해 보고 각 요소들을 만들어 보면은 그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키우는데. 그런 것들을 뭐 방학 때마다 하나씩 내 수준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도전해 보면은 그게 또 되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바 갖고 하실 거면은 자바 FX GUI 라이브러리가 잘 돼 있으니까 써보시면 되겠고요. 자바 FX는 쓰다가 잘 모르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많이 써왔으니까 한번 뭐 쓰는데 도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조교는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하는 평가 방법은 이제 크게 뭐 숙제 학기 과제 빼고는 3번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기말 8주 15주에 볼 거고 13주에 실습 시험 볼 거고 실습 시험은 저지 사이트를 통해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중간 기말은 이론 시험이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EL에 올라가는 자료들은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어떤 자료들이 올라오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옛날처럼 강의 교재를 제공 못하는 게 조금은 죄송하지만 출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L에 이제 챕터가 끝날 때마다 퀴즈가 올라갑니다. 이 퀴즈는 그 교재에도 챕터별로 똑같은 그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없지만 퀴즈는 있으니까 그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퀴즈의 정답률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평가에 반영하니까 대충 찍지 마시고 한 장을 학습한 다음에 조금 공부를 하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가 잘 이해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퀴즈가 나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질의응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는 학기 과제는 계속 이제 매주 나갈 텐데 이제 자바는 저는 이클립스를 개발 환경을 씁니다. 근데 자바는 C++하고 또 다른 점이 자바를 개발하고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냥 공개되어 있어서 뭐 누구나 막 여기저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오라클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종류의 개발 통합 환경을 쓸 수 있어도 컴파일러는 다 똑같은 컴파일러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쓰냐면은 이클립스를 씁니다. 그리고 현재 뭐 많은 분들 요즘은 자기 노트북 갖고 오시던데 안 갖고 오고 여기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를 쓰면은 맥용 이클립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꼭 이클립스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인텔리제이라든지 넷빈이라든지 다른 거 쓰고 싶으면 써도 돼요. 상관없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만약 이클립스를 쓰면 이제 그 제가 올리는 자료들은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올리니까 그거는 다운받아서 만약 내가 이클립스 안 쓴다 그러면 소스만 가져다가 여러분이 쓰는 환경에 넣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클립스를 쓰면 나중에 숙제 제출할 때도 이클립스 그 프로젝트를 압축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걸 쓰신다 그러면 소스 파일만 압축해서 주면은 뭐 내가 아니면 조교가 내 환경에 넣어서 돌려볼 수 있으니까 꼭 이클립스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클립스 프로젝트 압축해서 엑스포트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클립스 쓰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클립스를 안 쓰시면 뭐 소스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소스가 필요할 테니까 작성한 소스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숙제가 나가면 숙제의 정상 마감은 학기 과제 제외하고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고요. 일주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지각 제출하실 수 있는데 거기는 이제 2주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숙제가 나가면 그 나간 날부터 일주일이 정상 제출 마감이고 그 정상 제출 마감 후에 일주일이 이제 최종 마감입니다. 이 이후에는 안 받아요. 그냥 빵점 처리가 되는 거고요. 지각 제출의 경우에도 정상
그 마감이 끝나고 나면 제가 정상 제출하신 분들 중에 랜덤하게 한 4-5분 골라가지고 피드백 영상을 만들거나 피드백 자료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근데 피드백 자료를 올려서 만들면은 이제 답이 나간 상태니까 그 뒤로 제출하면은 더 감점이 큽니다. 그래서 80, 50% 이렇게 되니까 제가 언제 피드백 올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여건에 따라서 빨리 올릴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좀 빨리 올리려고 하는데 뭐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과제는 미리미리 하시면 좋겠고 미리미리 다 완성을 못해도 부분적으로 제출해야 그게 오히려 점수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예 제출 안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교재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페어 프로그래밍, 테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은 짝 프로그래밍에서 둘이 같이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프로그램 하는 게 어색할 수 있는데 요즘 회사에서 저 페어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휴가를 가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그램 합니다. 근데 짝 프로그래밍 하려고 그러면은 같은 수준의 친구들끼리 해야 돼요. 한 사람은 잘하고 한 사람 못하면 아무런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이 혼자 다 할 것 같으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내 수준이 비슷한 친구가 있으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같이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숙제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되 나중에 그 친구하고 만든 코드를 맞바꿔 보는 거예요. 맞바꿔 보면서 다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리뷰를 서로 해주는 거죠.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우려면은 코드 리뷰를 많이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 코드를 많이 읽어보고 좋은 부분들은 내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코드 리뷰도 내가 한 번도 도전 안 해보고 무조건 코드부터 찾아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안 좋아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학습하는 어떤 과정에 있으니까 항상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내가 도전해보고 도전해봤는데 영 안 돼.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고 다른 친구들 것도 얻어서 보고 해서 이제 뭔가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찾아보는 건 그렇고요. 챗 GPT 보고 짜달라고 하지 마시고 해본 적 있어요? 챗 GPT 보고 짜달라고? 잘 짜요. 잘 짜는데 저도 요즘은 가끔 물어봐요. 근데 그때 조금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얘가 잘 짜줄 때가 아니라 모를 때. 아, 얘도 모르는 게 있구나. 내가 물어봤는데 답이 시원치 않아. 아, 그럼 얘가 모르는구나. 근데 또 그게 한 가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답이 맞을까? 이게 또 의심스럽더라고요. 이 챗GPT가 주는 답이 맞을까 안 맞을까가 또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잘 모르면 이제 구글링 했죠. 그럼 뭐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서 막 자료들이 나오고 그 자료들을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해보고 아 맞구나 이렇게 되는데 거기를 아무리 봐도 내가 원하는 답이 없어. 뭔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없어요. 그럼 요즘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정말 기가 막힌 답을 줄 때가 있는 것 같고 이 답이 맞나 틀리나 모르겠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챗 GPT를 활용해도 되긴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초반부터 숙제가 나가면 그냥 챗 GPT 하라고 넘기면은 그거는 여러분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DD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을 먼저 짜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프로그램을 먼저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또 효과적이고요. 한번 그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내 코드가 수정된 다음에도 똑같이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뭐 TDD를 많이 활용을 안 하지 않지만 자바나 자바래. 자료구조, 이번 학기 하는 제 다른 수업인 자료구조에서는 저 TDD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TDD 하는 습관을 좀 기르면은 그것도 상당히 코드를 프로그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을 짜려면은 내가 뭘 짜야 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고요. 내가 테스트 프로그램을 짬으로써 내가 만들 프로그램의 결과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TDD는 주로 단위 테스팅을 하게 되는데 내가 짜야 되는 함수 단위로 테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바는 JUnit5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기본적으로 자바 깔고 이클립스 가면 JUnit는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쓰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한번 익히고 쓰면 되겠고, 기회 되면 한번 JUnit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사이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까지가 객체 지향 관련된 얘기고요. 요 원시 타입부터 문자열까지가 이제 자바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이제 10 인터페이스의 두 번째 이야기부터가 이제 조금 자바의 고급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제 수업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앞에서 많이 떠듭니다, 제가. 그게 좀 안 맞는 사람들은 잘못 들어오신 거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이 많고 전달하고 싶은 게 많아서 좀 많이 떠듭니다. 그런 실습 수업인데 왜 이렇게 실습 안 하냐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뭘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혹시 해봤어요? 퀸토? 해보신 분? 사이트 있어요. 가보시면 게임 해볼 수 있어요. 퀸토. 요거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퀸토를 자바 FX로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까지 만들어 본 거 지뢰찾기 테트리스 많이 했고요. 한번 만든 거를 또 좀 오래된 거 다시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 요번에는 간단하지만 그냥 너무 어렵지 않은 만들 수 있는 거 여러분 선배 중에 하나가 추천해 줘서 이런 거 좀 추천해 주세요. 다음 학기 과제는 이런 거 하면 애들이 좋아할 거다. 아니면 할 만하다. 이런 거 저 알려주시면,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잘 몰라. 그래서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제가 활용할 거고, 요번 학기에는 이 퀸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퀸토는 여기 보시면 숫자가 나와요. 8. 그리고 여기 이렇게 랜덤하게 이게 나와요. 그러면 8이라는 값을 나오기 위해서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 더하기 3 맞추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자리 갖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3개의 그 P 연산자를 가지고 여기 나온 답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5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 건 어렵지 않는데, 저거 이제 만들려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겠고, 이제 프로그램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이니까 간단해 할 수 있습니다. 왁구는 제가 다 짜드리고요. 안에 들어가는, 여기서의 핵심은 뭘까요? 문제 출제죠. 문제 출제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출제된 거가 이제 이 사용자가 눌렀을 때 답이 맞는지 체크하는 건데, 답이 맞는지 체크하는 거는 되게 간단한 거죠. 클릭한 순서대로 연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출제할 건가? 거기가 좀 핵심인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학기 과제 거창한 것 같지만 일반 과제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볼 거고요. 자바는 이제 6개월마다 새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8월이라 안 나왔을 텐데, 이제 9월 되면 20일이 나올 거예요. 20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20이나 21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수업에 따라오시면 돼요. 21에 들어간 내용은 강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가 들어올지는 또 뭐 공개는 되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확인은 안 한 상태라 어쨌든 20가지의 내용을 위주로 이제 할 거고요. 자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라클에서 배포를 해요. 그래서 자바 컴파일러와 이제 자바는 컴파일 방식이 아니라 인터프리터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C, C++는 우리가 작성된 코드를 컴파일 해가지고 기계 코드로 바꾸고 이 기계 코드들을 결합해서 실행 파일 만들어서 실행하는 형태가 되죠. 자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바를 여러분 작성한 거를 이 오라클이 제공하는 컴파일러로 번역하면은 중간 코드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중간 코드를 JVM이라고 하는 그 자바에서 제공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럼 걔가 여러분들이 만든 바이트 코드를 읽으면서 여러분 컴퓨터에 맞는 환경에 실행을 해줍니다.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실행해요.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실행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느리겠죠. 그렇죠? C++에 비해서는 월등히 느립니다. 월등히 느리지만 뭐 아주 고성능이 요구하는 응용이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 응용 만들고 여러분들이 쓰기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바를 설치하려면 먼저 자바 SDK를 설치해야 되겠고 얘를 설치해도 뭐 우리는 IDE가 필요한 거죠. 치고 눌러서 좀 편하게 컴파일하고 실행시켜 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고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클립스만 써와서 이클립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쟤를 못 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원하시면 뭐 요즘 인텔리제이가 또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텔리제이를 써보실 분은 써보시고 넷빈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다른 거 있으면 원하는 거 있으면 써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바 설치하고 아이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FX는 원래 JDK에 포함됐다가 빼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바는 거의 공짜였죠. 공짜였는데 지금은 이제 오라클은 그런 이렇게 사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유료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로 뭔가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거다. 그러면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학습할 때는 오픈 SDK 이용해서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자바는 자바 FX라는 새로운 GUI 라이브를 만들었고 걔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FX 라이브를 쓰고 싶으면 여기 가서 다운받아서 별도 또 설치해가지고 써야 돼요. 약간 번거롭긴 한데 제가 올려드린 설치 매뉴얼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FX를 또 별도 좀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써보신 분들은 파이썬에 IDL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IDL이 띄워가지고 간단한 파이썬 명령어들을 쳐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JCL이라는 걸 자바 5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미널에서 JCL 실행해가지고 간단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안 쓰니까. 그렇습니다. JCL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사항 읽어보시면 되는데, 교재도 이제 드렸고, 이제 뭐 교재를 사서 보실 분도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슬라이드가 올라갈 거고, 여러 가지 과제도 나가고, 여러 가지가 나가는데, 혹시 수업을 개선하기 하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또 다음 학기 수업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번 학기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반영하겠지만 그런 건 보통 어렵고 여러분들이 과제 제안해 주셔도 너무 고맙고 교재에 어떤 문제가 있는 점들 알려주시면 또 고맙고요. 강의 슬라이드에도 있는 내용 중에
뭐 너무 어렵다 아니면 이런 예제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뭔가 제안들이 있으면 좀 많이 알려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